This monkey is an orphan, separated from his mother since the day of his birth. Literally, his life hangs by a thread, a soft cheesecloth pad that is his only companion, his only comfort. Once a day, the pad is removed for cleaning. 이것은 정신의학자 해리 할로우 박사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내기 위해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He may die for want of love. 할로우는 사랑까지도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선구적인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일찍이 어느 과학자도 미처 탐구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연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할로우는 소위 사랑학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봤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기의 관계도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실제 실험은 원숭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연구실로 옮겨놓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할로우가 사랑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인생의 시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죠. 부모와 아기의 관계를 할로우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할로우는 몇 가지 아주 독창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한 거죠.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습니다. 이 천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줍니다. Here's baby 106, weaned on a wire mother. He's going to the wire mother. 이 녀석은 젖만 먹고 나면 재빨리 천조각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죠. 부양보다는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새끼는 어디로 갈까요? Let's find out what his reactions to his mother are when we frighten him. He's scared, all right, and he does what any child will do in a similar situation. He was running to his mother, to touch her, to drive away his fear. 이것으로 할로우 박사는 이 원숭이들에게 위안과 사랑이 먹이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철사나 천조각조차 없이 완전히 혼자 자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원숭이는 혼자 그냥 있었습니다. 근처에 천으로 만든 원숭이가 있지만 차라리 혼자서 살려고 말죠. 할로우는 사랑의 결핍이 새끼의 삶을 버려놓았다고, 그리고 사람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환경이 그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해리 할로우의 실험에서 분명히 증명됐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만약 이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자라서도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로우는 원숭이를 통해 인간관계, 관계에서의 아픔, 부모님의 사랑 등과 같은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것을 적절히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 어떤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쁜 상황이 되거나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각자 엄청난 마음의 아픔을 이상한 행동으로 표현하겠죠. 환각, 환청 또는 위축된 사회관계, 공격적인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원 씨도 이와 같이 군대에서 제대 후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누군가가 이런 나쁜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할로우는 나쁜 환경이 사람을 망친다고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좋은 환경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석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1950년대 이미 프로이드가 죽은 지도 10년도 더 지났지만 그 후예들은 미국에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1950년대 당시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니까 이 생각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졌죠. 원래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창안할 당시에는 내적인 갈등 때문에 장애가 나타나는 정상적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말 심각한 정신병에까지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신분석학자들은 달랐죠. 정신분석학의 힘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1950년대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냥 걱정이 많고 약간 신경증적인 데가 있고 자주 우울한 사람에게 보조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적인 공황이나 정신분열증까지 고칠 수 있는 충분한 치료법이 되는지가 문제였죠. 정신분석학의 가능성을 믿은 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다 플롬 라이히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신경학을 공부했는데 아무리 심한 환자라도 그 속에는 건강한 요소가 남아있으므로 제대로 치료만 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롬 라이히만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뇌의 일부를 다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편에 맞거나 가스를 마셔서 뇌가 손상된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거든요. 그녀는 손상된 부분보다는 손상되지 않은 부분의 가능성에 중점을 뒀죠. 정신병 환자들을 다룰 때에도 항상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환자에게서 아직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체스트넛 롯지를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19세기 말 워싱턴 DC 근교의 휴양소로 지어졌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전역에서 정신분석학을 주치료법으로 사용한 개인 병원은 이곳을 비롯해서 몇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자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나마 오래 기다려야만 했죠. 정신분열증은 환각, 환청, 편집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현실 감각을 잃는 병인데 1950년대 당시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브루클린 출신의 한 소녀가 이곳을 찾아옵니다. 조앤 그린버그는 3년이나 기다리다가 16번째 생일이 이틀 지난 뒤에 이곳 체스트넛 롯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받은 치료와 그녀의 질병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후에 그것이 나는 그대에게 화려한 정원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라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제겐 그게 익숙했었죠. 6살 때부터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 저는 이것을 바로 고쳐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나는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나중에는 그래, 나는 절대로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 하고 받아들여지더군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어디 들어보라지. 수도꼭지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며 커다란 구더기 같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 그런 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줘 버리자 싶었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플롬 라이히만은 조앤을 매일 만났습니다. 그 당시 플롬 라이히만은 소위 대화치유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사용 중이었죠. 환자가 환각을 보이거나 증세가 심할 때도 그녀는 환자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했죠. 환자들에게 말을 걸고 환자들의 얘기를 받아들여주고 진지하게 대해주고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환자들은 정신병과 싸울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정신병과 관계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아직 남아 있으며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하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에 4번씩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게 모든 일과였어요. 다른 걸 신경 쓸 틈도 없었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분은 아주 철저해서 다른 곳으로 신경을 돌리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분은 제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아니란 걸 가르쳐 주려고 했지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 의사가 얘기를 들어주는 거지만 그러는 사이 뇌의 작용이 바뀌었어요. 현실감이 재정립되는 거죠. 다시 세뇌된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성공만 하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죠. 조앤 그린버그는 이곳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바깥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2번 잠깐씩 돌아오긴 했죠. 그렇지만 결국 그녀는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기르고 글도 썼습니다. 조앤 그린버그에게 있어서는 프롬라이히만의 치료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었죠. 대화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제일 좋은 환경에서 환경 결정론에 대해 투철한 신념을 가진 제일 뛰어난 의사들이 치료를 했지만 여전히 아주 일부밖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나온 대화요법으로 마음 치료를 하는 시설, 체스트넛 럿지조차도 모든 환자를 완치한 것은 아니군요. 단지 정신약물이 널리 사용되기 전에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병원 시설로 언급이 되는 경우랍니다. 환자의 마음에 초점을 둔 대화요법 치료의 효과는 놀라운 치료 사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분명 뛰어난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이었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일일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환자를 대우해주는 활동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소수의 부자들만 이용 가능한 고급 시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런 고급 시설은 비싸고 어려운 대신에 약물 치료는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약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환자들이나 가족 입장에서도 값싸고 증상을 빠르게 눈에 안 보이게 은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매혹적이고요.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 배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죠.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몸을 천천히 갉아먹는 것을 알기란 어렵죠. 쉽고 빠른 약물 치료란 어쩌면 환자가 아닌 가족이나 의료진의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닐까요?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사람을 마치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하는 그런 처리술처럼 말이죠. 군사령부에서 실태조사한다고 엄청나게 막 쑤셔댔습니다. 쑤셔대가지고 그때 너무 좀 무리를 좀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불안하고 부대에서 나를 막 감시하는 것 같고 몰래카메라가 나를 맨날 따라다니는 것 같고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막 해칠 것 같이 죽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지고 보라 하면은 불안감은 망상장애로 이어졌고 결국 제대 이후에 폐쇄병동에 끌려가게 됩니다. 퇴원은 2010년 12월 1일 날 했는데 그 뒤로 지금 9년차 동안 약을 10년 넘게 병원에 계셨어요? 예, 10년 7개월 있었지. 10년 7개월. 5월 달에 입원해가지고 12월 달에 퇴원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뭐 수용 제가 입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장애인들은 사고만 치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미쳤다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수용 개념이 강해가지고 누나들이 보호자였지 보호자. 몇 살 때 처음 보고 싶은가? 14살 때. 14살 때? 네. 저는 그때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고 잘 모르는 그냥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나한테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자해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알죠. 왜? 왜 그러셨어요? 저를 비난함으로써 좀 더 편해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약간 당사자가 어떤 존재냐면 그 모순 안에서 스트레스를 흡수해버리는 사람이 돼요. 예. 나머지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당사자한테 원인을 전가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죠? 약간은 평화가 유지가 돼요. 이제 이게 사회로 확장이 되는 거죠. 예.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 개인의 문제로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사회적 원인이라든가 환경에 가지고 있는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가해자 중심주의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약물 중독자로 만드는 또 다른 마녀 사냥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손정희 같은 창의적인 대단한 기업가라도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조현병 또는 조울증 환자로 취급될 상황이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이 특이하거나 일반인과 다른 어색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말이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웬만하면 폐쇄병동에 감금, 격리시키고 약물 중독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추측을 해봅니다. 저한테 조현병약 몇 년 먹고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 어떤 분은 조현병이라고 충분히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저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막 떠들어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저가 하는 거는 그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진짜 마음 같아서 매일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분은 그 사이에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 보면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거 듣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들어줘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거든. 그런데 부모는 그거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폐쇄병동에 집어넣고 폐쇄병동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너무 억울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대요. 그런데 의사는 그걸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할 때, 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만큼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현병이라고 하면 대체 이놈의 병이 무슨 병이냐. 그거는 전형적으로 독재국가에서 이 반정부 인사를 이 정신병 환자로 집어넣고 구금해가 약물 먹이는 짓을 한 거하고 똑같은 짓이거든. 그렇죠. 그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소련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거든.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독재국가는 아니지만은 이 의료 권력, 정신병 의사의 권위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황당한 나라입니까? 근데 의사분들도 그걸 알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본인들의 삶에 대해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우리가 그게 조현병이라고. 왜냐하면 걸핏하면 신문에 조현병 환자가 뭐 사람을 어떻게 했니라는 소리 나오고 어떤 정신병 환자도요 무조건 아무나 공격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PC방에서 이 사람 죽였다는 그 정신병 환자도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게 공격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조울증 환자한테도 일어나고 조현병이라고 진단받는 환자한테 일어나는데 칼을 앞에 대고라도 그랬을 때 왜 칼로 가지고 저한테 하세요? 칼 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이야기로 말로 하시면 제가 들을게요 라고 하면 칼을 내려놓는 게 조현병 환자고 우울증 환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래가지고 도망가면 마치 동물이 늑대가 덤벼드는데 무서워서 도망가고 멧돼지를 만났을 때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을 때 대형책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절대로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멧돼지가 피해요. 똑같이 동물을 대하는 야생동물을 대할 때는 그런 걸 알려주면서 똑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걸 안 알려주는 거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멧돼지의 섭성은 잘 알고 사람의 섭성은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지가 칼 맞아 안 죽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라고 아마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생각을 속으로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상황이 되면 무섭고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상담할 때 그런 분 있으시거든요. 저 앞에서 거의 발작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럴 때 기다려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발작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런 발작을 보였을 때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본인 아시죠? 그러면 그 상황이 끝난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것까지 이야기를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규칙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어머님 말씀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나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드님은 그걸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 아드님과 비슷한 경우의 친구를 어떤 일을 시켰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산을 갔다 오고 나서 집 근처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거를 구해라. 네.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를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은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운동을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식으로 생활 관리를 하도록 했을 때 3개월쯤 지나고 나서는 몸무게가 15kg, 20kg까지 바뀌면서 훨씬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요. 편의점이든 가까이서 뭘 아직까지는 그까지 본인이 하고 싶지 않거나 본인이 하지 않을 때는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드님은 그럴 만큼 절실하지는 않으세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드님의 문제나 또는 아드님이 겪는 어려움을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조현병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어머님이 나름대로 엄청난 이 노력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드님은 4년 반 동안 본인이 조현병이라고 믿고 조현병 약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체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보이는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이는 그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현병이든 또는 다른 정신병이라고 진단받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만 들이기만 하면 그 문제나 또는 그 정세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신병 환자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가장 먼저 받는 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정신병에 관련된 진단을 받게 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의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정신병은 정상에 의해서
그 병의 명칭이 붙여지고 구분되는 거지 결코 원인을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히스테리 환자들을 그 사람은 그 당시 의사들은 다 이 뇌의 손상이거나 신경계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프로이드는 아무리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병 걸린 사람을 해부도 해보고 했는데도 찾을 수 없었고 어느 순간에 그 히스테리 환자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답답한 거를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상황을 자기가 받아주고 그걸 들어주면서 보니까 손발이 마비됐다는 그 히스테리 환자들, 본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히스테리 환자가 그 정세가 없어지는 것을 프로이드가 경험을 하고 나서 프로이드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을 만드는 그 프로이드 자서전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아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에 있구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조현병 환자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 응급 개입팀, 야간, 휴일에도 현장 출동.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조기 진단과 지속 치료를 핵심 대책으로 보고 조치 방안을 공개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 주요 추진 과제 2019년 5월 날짜로 발표된 정부의 정신질환자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자를 빨리 물색해서 처리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 시설 확충, 그리고 정신병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법 개정을 더 강화시키는 정부 대책. 우리는 정신병이라 진단받는 사람들을 마치 폐기물 처리하듯이 더욱 빨리 인간 쓰레기 하차장에 치워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조현병에 걸린 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살지 못하거나 스스로 심리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누구나 이 사회에서 사는 것이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삶이 더 팍팍해지면서 각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는 졸업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심지어 자신에게 합당한 직업이나 어떤 활동이 주어지지 않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기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우울의 상황에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포기하다 점점 알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 또는 공격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혼란,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병원에 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채 진단하기도 전에 상훈 씨처럼 더욱더 완벽한 조현병 환자로 만드는 일이 쉽게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은 분명히 약물 치료보다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체스트넛 로지 같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 대화요법 치료시설은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더 많은 약물 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는 정부 대책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성급한 대책이 잘 시행되면 될수록 아주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 환자들의 몸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자살의 문제가 심각한 정부의 관심사항이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보이는 인간 마음의 고통은 정신질환의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젊은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역할이나 직업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리의 교육의 결과이자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청춘들의 일상의 고통입니다. 이들이 가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의 잘못으로, 그리고 그냥 정신병 약을 투입하여 각자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대중을 일부 전문가들이 병이라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고통은 약이 아닌 마음의 공유와 마음의 소통, 마음의 치유를 통해 해소되어야 합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이 영상을 제작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을 조현병 환자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를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영상을 마칩니다.